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이어서 196페이지 한번 봅시다. 196페이지에 그 질소의 순환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유리질소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탈질 현상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그런 모르는데 어제 다 설명이 쭉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리질소가 질소 고정을 통해서 이제 암모늄화 작용을 통해서 또 암모늄 태질소가 되고, 아질산 화작용에 의해서 아질산태질소가 되고,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또 질산태질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질산태질소가 다시 탈질 현상을 통해서 유리질소로, 공기 중에 유리질소로 방출이 되고, 이 유리질소를 미생물이 다시 고정시켜서 이렇게 유기물 중의 질소 화물로 만들고, 그것이 이제 쭉 암모늄화 작용이라든지 질산화 작용을 통해서 질산태 질소가 되어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질소 고정과 그리고 질산화 작용, 그리고 탈질 작용, 이것이 쭉 순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지난번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들어서 그 참고로 삼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토기 중의 무기 성분 한번 봅시다. 이제 무기 성분. 토양 중에 무기 성분. 토양 중에 무기 성분은 필수 원소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필수 원소는 16개의 필수 원소, 16개의 필수 원소가 있고, 자, 16개 중에서도 작물이 자라는데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 이걸 다량 원소라고 그럽니다. 다량 원소, 다량으로 필요한 다량 원소가 있고, 또 작물이 생육하는데 미량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미량 원소,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물이 생육에 필요 불가결한 원소로 필수 원소가 있는데, 이건 16개가 있다. 자, 198페이지. 그러면 16개 뭐냐?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황,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이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밑줄 다 쫙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원소 16개의 원소, 자, 밑줄 쫙,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 이게 이제 다량 원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소유되는 다량 원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중간쯤 내려가니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의 6개 원소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질소, 인, 그 다음에 칼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 이렇게 6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인 칼리, 그다음 칼슘, 마그네슘, 황, 이렇게 해서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개 중에 6개의 원소가 다량으로 필요한 다량 원소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런 다량 원소 중에서 천연적으로 자연 함량에서 천연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특별히 인위적으로 보충해 줄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 천연적으로 보급해 주는 것이 작물의 생육에 부족할 경우, 그럴 경우는 인위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인위적으로 보충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료 성분으로 만들어서 시비를 한다, 비료를 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N과 P와 K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N이다라고 하는 이제 질소죠. 그래서 질소질 비료, P는 인산질 비료, 그다음에 칼리질 비료, 이 세 가지. 그래서 질소인 칼리 요 세 개를 비료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쭉 보니까 필수 원소의 생리작용 바로 위에 필요한 원소 중에서 토양 중의 자연 함량으로는 부족하여 인공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을 비료 요소라고 하며, 질소인
칼륨,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쭉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급해 줘야 될 부분이 질소인 칼륨이다. 그래서 질소인 칼리다. 이 칼리는 가장 많이 보급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료의 3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질소인 칼륨을 비료의 3요소라고 한다.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원소들의 생리작용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쫙쫙 그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탄소, 산소, 수소. 거기는 엽록소의 구성원소가 된다. 자, 그래서 탄소, 산소, 그리고 수소. 산소, 수소 딱 해서 이거는 뭐가 된다? 엽록소의 구성원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엽록소의 구성 원소가 된다. 엽록소를 구성하는 원소가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소. 질소는 엽록소, 단백질, 호소 등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질소도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다.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질소가 결핍되면은 황백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지. 왜냐하면 질소가 엽록소의 구성원소인데 질소가 결핍되면은 엽록소의 행성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제? 그러면은 녹색이 없어지는 황색으로 변하는 이러한 황색이나 백색으로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질소는 엽록소 구성원소다. 밑줄 것이고 결핍되면 황백화 현상 밑줄 거 놓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인 봅시다. 이는 세포의 분열 조직, 효소 등의 구성 성분이 된다. 이런데 특히 이는 분열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된다. 밑줄 꺼 놓으시고 분열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생장점이라든지 또는 이 절간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이제 비대 성장이나 또는 신장 성장이나 또는 마디의 성장 이런 것들을 촉진해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분열 조직인데 이런 분열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된다. 이게 인입니다. 인. 그래서 인은 분열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된다. 그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따라서 199페이지 결핍 때문에 뿌리 발육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열 세포의 구성, 분열 조직의 구성 원소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분열돼서 생육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분열 조직, 세포 분열에 의해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이 부족하면은 그러한 생육의 활발하게 생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뿌리 발육이 저해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결핍 때문에 뿌리 발육이 저해된다. 밑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봅시다. 칼륨에서 하나, 둘, 셋째 줄 오른쪽에 보면 결핍되면 생장점이 말라 죽고 줄기가 연약해진다. 되죠. 밑줄 꺼 놓으시고. 그래서 칼륨이 결핍되면은 생장점이 말라 죽고 줄기가 연약해진다. 밑줄 꺼 놓으시고. 그 다음 칼슘만 봅시다. 칼슘은 스키라고도 하는데 칼슘에서 하나, 둘, 셋째 줄 가니까 알루미늄의 과잉 흡수를 억제하여 그 독성을 경감하는 것은 뭐가 한다? 칼슘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칼슘은 알루미늄의 과잉 흡수를 억제하여서 알루미늄의 독성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분열 조직의 생장, 뿌리 끝의 발육과 작용에 불가기를 하며 결핍되면 뿌리나 눈의 생장점이 붉게 변하여 죽게 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칼슘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과잉 흡수 억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열 조직의 생장 그리고 뿌리 끝의 발육과 작용에 불가결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핍 때문에 뿌리나 눈이 생장이 생장점이 붉게 변하여 죽게 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봅시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원소이며 잎에 많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래서 마그네슘도 엽록소의 구성 원소이며 이거는 잎에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원소이며 잎에 많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밑에 보시니까 결핍되면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당연히 엽록소의 구성 원소인데 결핍되면은 녹색이 없게 될 거니까 황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황 봅시다.
황은 결핍되면 바로 둘째 줄에 콩가작물에서는 근류군의 질소 고정 능력이 저하된다. 근류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혹 박테리아를 말합니다. 이 뿌리혹 박테리아 다시 말하면 리조비움, 뿌리혹 박테리아가 바로 유리질소를 고정하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황이 부족하면은, 황이 결핍되면은 이러한 뿌리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저하됩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철을 봅시다. 철은 호흡 효소의 구성 요소이며 엽록소 행성에 관여한다. 자, 철은 호흡 효소의 구성원소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은 작물이 호흡이 저조하게 됩니다. 호흡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철분의 경우는 호흡과 관련이 되는구나. 이거 기억하시고 엽록소 형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엽록소의 형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엽록소의 형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결핍되면은 어린 잎부터 황백화하여 엽맥 사이가 퇴색한다. 이게 이제 철입니다. 자, 망간 봅시다. 망간 바로 그 밑에 줄에 결핍되면은 엽맥에서 먼 부분부터 황색으로 변한다.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붕소 해가지고 하나, 둘, 셋째 줄에 자, 밑줄짝 붕소가 결핍하면은 분열 조직에 갑자기 양사를 일으킨다. 양사다라고 하는 것은 괴사를 말합니다. 양사라고 하는 것은 괴사라고 하는 건 뭐냐?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열 조직이 괴사합니다. 분열 조직이 괴사하면은 분열 조직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신장 생장이나 또는 비대 생장이나 또는 마디간 생장을 촉진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괴사돼 버리면 그러한 작용들이 잘 안 나타나겠죠. 이 붕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탕무의 속썩은 병, 속이 썩는 거, 속썩은 병, 그 다음에 순무의 괄색, 속썩은 병, 샐러리의 줄기 쪼긴 병, 줄기에 쪼개지는 거, 줄기 쪼긴 병, 담배의 끈 마른 병, 사과의 축과병이라고 하는 말은 얇은 흰색의 균사, 흰색의 조그마한 거미줄 같은 균사가 생기는 이런 걸 축과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양병처의 갈색병, 엘펠포의 황색병 등은 붕소결핍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밑줄짝. 자, 붕소결핍에 대해서 붕소가 결핍되면 분열 조직에 괴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탕무의 속썩은 병이라든지 순무 쭉쭉쭉 해서 이런 병들은 붕소결핍에 의하여 유발된다까지 밑줄. 됐죠? 붕소결핍으로부터 유발되는 병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붕소가 또 결핍되면 콩과 작물의 근류 행성과 다시 말하면 뿌리혹 박테리아의 행성과 그리고 질소 고정이 저해된다 이랬지. 자, 그러면 여기서 뿌리혹 박테리아 유리질소를 고정시키는 질소 고정. 자, 아까 본 질소 고정, 유리질소 고정 이러한 유리질소 고정 능력에 관여되는 것이 황과 붕소입니다. 그래서 황하고 붕소입니다. 자, 황과 붕소인데 이 황하고 붕소가 그럼 결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하고 붕소가 결핍되면은 질소 고정의 능력, 뿌리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뿌리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떨어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연은 맨 밑에 오른쪽에 감귤류에서 나타나는 잎무늬병, 잎에 무늬가 생긴다든지 소엽병이라 이파리가 아주 작아지는 거, 소엽병이라든지 결실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하는 거, 이런 등등을 초래한다. 그건 무슨 부족? 아연 부족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은 감귤류에 있어서 잎무늬병이라든지 소엽병이라든지 결실불량 등을 초래한다. 여기까지 밑줄 쫙. 됐죠? 지금 밑줄 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밑줄 끈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적은 것 중에 한번 정리해보면 유리질소 고정은 황하고 이거 망간으로 했는데 망간이 아니고 붕소죠. 죄송합니다. 황하고 붕소입니다. 붕소. 자,
황하고 붕소는 질소 고정에 관여한다. 그래서 황하고 붕소가 결핍되면 유리질소의 고정 능력이 떨어진다. 그지? 콩가 작물에 있어서 뿌리옥 박테리아의 유리질소 고정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개씩 정해져. 황하고 붕소다. 그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밑줄 찍을 거라는 거는 다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자, 엽록소의 구성원소에 해당되는 것들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이구나. 이 엽록소의 구성원소다. COH, N, 마그네슘. 그제?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마그네슘. 이건 엽록소의 구성원소야. 그러니까 엽록소의 구성원소이기 때문에 엽록소의 구성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엽록소가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니까 결국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황색이나 백색으로 이파리 같은 것이 황백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결핍되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철은 호흡 요소고 엽록소의 행성에 관여합니다. 철은. 그러니까 철은 엽록소 구성원소는 아니지만은 엽록소 행성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엽록소의 실질적인 구성원소들은 이런 것들이고 철은 엽록소의 행성을 촉진시켜주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 됐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0페이지 들어갑시다. 토양 환경의 개선 나와 있는데, 뭐, 토양 환경의 개선, 이건 그렇게, 뭐, 이론적인 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만 밑줄 그시면 200페이지에, 논토양에서 논이 물에 잠겨 있을 때는 자 논이 물에 잠겨 있을 때는 밑줄 긋고 쭉 내려가 가지고 밑에 두 번째 줄 논물과 닿는 표토의 윗부분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 갈색을 띈다. 여기까지 밑줄. 그래서 우리가 논에 물이 잠겨 있으면은 자 이걸 뭐 내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우리는 표토라고 그럽니다. 표토층 요만큼 있다 봅시다. 자, 이 표토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작토입니다. 작토. 자, 이게 이제 표토고 요 밑에 이제 요게 작토입니다. 갱작이 이루어져서 뿌리가 내려가서 뿌리가 고정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작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표토에 물이 차 있다. 여기 이제 물이 자, 물이 이렇게 논이 물에 잠겨 있다. 자, 물에 잠겨 있다라고 한다면 논물과 닿는 표토의 윗부분은 물에 녹아 있는 산소에 의해서 이 물에 녹아 있는 물은 H2O죠.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물에 녹아 있는 산소. 그래서 물에 녹아 있는 요 산소에 의해서 표토의 윗부분은 이렇게 산소에 의해서 산화된다. 산화되면은 철도 마찬가지. 철도 산화된다라든지 그래서 산화철이 된다. 이래 산화되면은 색깔이 갈색을 띠게 됩니다. 갈색을 띠게 된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논이 물에 잠겨 있을 때는 쭉 내려와서 논물과 닿는 표토의 윗부분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서 갈색을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색을 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층 밑에 있는 작토는 여전히 환원 상태로 남아있어 회색 또는 청회색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작토고, 작토 윗부분은 산화되게 갈색을 뜨지만은, 요 이제 작토 부분에 물이 고여있다라고 해서 산화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산화되는 것은 아니고 산소가, 환원되는, 치환되고 환원되는, 이러한 환원층에 해당된다. 그래서 산소가 환원됐기 때문에 환원층은 주로 회색이나 청회색을 띈다 이랬지. 그래서 이때는 회색을 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물이 잠겨 있는 요 표토 이 부분, 요거는 산화되어 갈색질렸는데 산화청이라고 합니다. 산화청. 그 다음에 작토 부분은 환원청이라고 합니다. 얘는 환원청이다. 산소가 빠져나간다. 환원청이다. 그래서 환원청이 돼서 해색을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산화청 밑에 있는 작토는 여전히 환원 상태에 남아 있어서 회색 또는 청해색을 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와 같이 논에서 갈색의 산화청과 회색의 환원청으로 분화되는 것을 토양의 토청 분화라고 한다. 밑줄 짝. 자, 이렇게 산화청과 갈색의 산화청과 회색의 환원청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죠. 분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토청 분화라고 한다. 토지청, 토청이 분화되는 거죠. 토청이 이와 같이 산화청과 환원청으로 분화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논에서 갈색의 산화청과 회색의 환원청으로 분화되는 것을 토청 분화라고 한다. 밑줄 짝 됐지? 토청 분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셋째 줄 내니까 토양의 산화 또는 환원된 정도를 산화 환원 전이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토양이 여기 이제 산화가 되고 여기는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그 정도를 산화 환원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라고 기호는 EH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전이는 토양이 산화될수록 높아지고 환원될수록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산화 환원 전위다. 산화하는 전이다 해서 EH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걸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뭘 말하냐면 산화되거나 또는 환원되려는 경량의 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화되려는 경량, 산화되려는 강도, 산화되려는 경량의 강도, 그 다음에 환원되려는 강도. 산화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받아서 결합하는 작용을 말하고, 환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방출시키는 이런 작용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화되려는 경량의 강도, 얼마나 산화되려는 강도와 환원되려는 강도의 비율을 산화, 환원, 전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되려는 강도를 산화 전위라고 그러고, 환원되려는 강도를 환원 전위라고 그래. 전위. 그래서 산화하는 전위는 이 두 개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비율인데, 그래서 산화하는 전위는 토양이 산화될수록 높아지고 환원될수록 떨어진다라는데, 토양이 산화되면 산화될수록 산화되려는 강도가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산화되면 산화될수록 EH는 커지고, 환원되면 환원될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이건 작아지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밑줄자 산화 환원 전위는 토양이 산화될수록 높아지고 환원될수록 떨어진다. 밑줄자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논토양의 산화하는 전위는 담수하여 환원이 이루어지는 여름에 떨어지고 이런데, 담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제 받아 놓는다. 논에다 물을 받아 놓는다. 자, 논에다 물을 받아 놔서 환원이 이루어지는 여름에는 떨어지고, 물을 뺀 후 가을에서부터 이듬해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름의 경우에는 주로 산화하는 전위가 떨어지고, 가을에서 봄에는 올라간다. 여기까지 밑줄자. 자, 그래서 여기서 산화하는 전위의 의미가 뭐다? 이것은 산화전위 나누기 환원전이다. 산화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산화전위가 높기 때문에 EH도 커지고, 환원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환원전위가 높기 때문에 EH는 줄어든다. 자, 그 정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와서 이번에 바람직한 논토양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논토양의 성질, 기억에 작토와 유효토심이 이러는데, 작토라고 하는 말은 작물의 뿌리가 뻗고 있는 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루어지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작물의 뿌리가 실제로 여기까지 쭉 뻗어 있고, 요 밑에 이제 심토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작물의 뿌리가 침범하기가 좀 힘든 그런 토양이죠. 그래서 작토는 작물의 뿌리가 자유롭게 뻗어서 양분을 흡수하는 곳이다. 밑줄 짝. 그제? 그래서 뿌리가 뻗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이러한 부분이 작토입니다. 그리고 유효토심이란, 유효토심이란, 뿌리가 작토 밑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깊이, 그래서 유효토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깊이를 말합니다. 보통, 작토가 15 내지 20cm, 유효토심은 30c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토까지 이제 뿌리가 뻗어나와서 영양분이나 수분 같은 걸 흡수를 하는데, 유효토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까지 뿌리가, 어쨌든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깊이, 요것을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깊이, 요걸 유효토심이라고 그래요.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깊이,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깊이,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깊이, 예, 이것을 유효토심이라고 해요. 유효토심. 여기서부터 유효토심. 그러면 일반적으로 논의 경우에 유효토심은 한 30cm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이 작토는 어느 정도? 작토는 한 그 반 정도. 그래서 15cm 내지 한 20cm 정도. 이 정도가 작토가 되고, 그 밑으로까지 조금 뿌리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남아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논토양의 경우에는 작토는 15 내지 20cm, 유효토심은 30c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되어 있죠. 밑줄 짝 그시고요. 투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잘 통과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근데 투수성이 불량하면은 산소의 공급이나 열의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투수성이 너무 심하면 물과 양분이 그냥 확 홀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저위생산농가 그 계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위생산이라고 하는 말은 생산량이 적은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충분한 그런가 품이라는 노동력, 충분한 그런가 노동력이 들어가더라도 배의 수확량이 얼마 되지 않는 논을 저위생산논이라고 한다. 이라 저위생산이라는 말은, 이 말을 괜히 어렵게 써서 그런데, 저위생산. 생산량이 적은 이 말이야. 생산량이 적은. 그래서 수확이 얼마 되지 않는 논을 저위생산이라 한다. 그럼도 충분히 좋고 노동도 충분히 투입했는데도 생산량이 적은 이러한 토지를 저위생산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화된 논의 계량되어 있고, 논의 작토층으로부터 철이 용탈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연기가 함께 용탈 제거되어서 생산량이 몹시 떨어진 논을 노화된 논이라고 한다. 그럼 노화된 논이란 뭐냐? 생산량이 몹시 떨어진 땅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03페이지 누수논 위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니까, 이제 그러면 노화된 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노화된 논의 작토층에는 철이 부족하므로 철을 공급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화된 토양의 특징은 철분이나 무기염류가 용탈돼 버렸다, 빠져나가 버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철분과 무기염류가 부족한 땅이야. 그래서 철분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마그네슘, 망간 등도 부족하므로 이들도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무기염류입니다. 그래서 무기염류와 철을 공급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철이 많은 산흙이나 철이 많은 산흙 같은 것을 객토를 해주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철분을 이렇게 노화된 논에 대해서는 철분과 무기염류를 보충을 해줘야 되겠는데, 주로 철분의 경우에는 산에 있는 흙, 산흙에 철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산흙을 가져와서 객토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흙을 노화된 논에다가 가져와서 뿌려준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누수화된 농가 그럼 작토의 깊이가 얕고 밑에는 자갈이나 모래층이 있어서 작토의 깊이가 아주 낮고 밑에는 자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싹싹 빠져버린다. 그래서 누수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 빠짐이 심하여 보수력이 약하다. 물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보수력이 약한 이런 논을 누수논이라고 하고요. 이런 누수논에는 유기물을 주고 객토를 하여 양분이나 수분을 지니는 힘을 올리도록 해야 될 것이야. 그 밑에 유기물을 주고 객토를 하여서 양분이나 수분을 지니는 힘을 올리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질론. 식질이다라는 것은 식토인데 이건 찰흙입니다. 진흙. 진흙 찰흙은 이거는 공기가 잘 안 통하고 수분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기가 잘 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미생물이 거기서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러려면은 미생물에 의한 입단 구조도 잘 안 될 것이고 미생물에 의한 유기질소의 고정이라든지 이런 미생물이 하는 유리한 활동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에는 밑에 가을가리를 하여 주는 게 좋다. 가을가리다 이걸 추갱이라고 그러는데 가을에 갈아준단 말이야. 가을에 논을 쟁기로 가지고 갈아준단 말이야. 갈아서 엎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가을가리를 해줌으로써 통기를 잘 되게 하고 산소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밭의 경우에 밭 토양의 특징하고 쭉 나와 있는데 밭 토양의 특징 중에서 니은 하나만 봅시다. 밭의 경우에 양분의 천능 공급량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밭 토양은 관계를 하지 않으므로 관계는 물을 대준다. 물을 대주지 않으므로 농가는 달리 관계수에 의한 양분의 공급이 없고 오히려 비가 오면은 연기가 용탈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밭 토양의 경우는 양분의 천능 공급량이 아주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리얼에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우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분의 용탈이라든지 또는 염기의 용탈이 심해서 이러한 양분의 천능 공급량이 더욱더 적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밭 토양에서 기억에 작토의 유효토심 깊이 작토 20, 유효토심 5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자, 아까 전에 논의 경우는 작토가 15 내지 20, 유효토심이 30이었지. 그럼 밭의 경우는 어느 정도가 좋겠는가? 작토가 20cm 이상인 게 좋겠고 20cm 이상이고 이런 유효토심은 50cm 이상. 그래서 밭의 경우에는 좀 더 뿌리가 더 깊게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효토심이 50c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밭 토양의 개량 돌려짓기 윤작이죠. 자, 그래서 밭 작물은 이어짓기의 피해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가급적 돌리짓기를 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윤작을 함으로 인해서 연작, 이어짓기, 연작으로 인한 피해 기지를 예방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오른쪽에 콩과 식물 또는 신근성 작물로 돌려짓기 하는 것은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도 개량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지. 거기까지 밑줄 쫙. 자, 콩과 식물 또는 신근성 작물로 돌려짓기 윤작하는 것은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도 개량하는 효과가 있다 밑줄 쫙.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콩과 식물은 콩과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죠. 뿌리혹 박테리아, 리조비움, 뿌리혹 박테리아가 유리질소를 고정해 줍니다. 그지? 유리질소를 고정해서 질소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콩과 식물을 심는 거 좋지. 그 다음에 심근성 식물, 심근성이라면 뿌리가 깊게까지 뻗어나가는 식물. 이렇게 되면은 뿌리가 깊게까지 뻗어나가면서 뿌리 쪽으로 뿌리가 이 수분을 또는 양분을 흡수함에 따라서 토양의 입자도 글로 모여서 결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단 구조 행성에 도움을 준다. 이것이 바로 토양의 물리성도 개량한다. 입단 구조 행성을 도움을 준다. 물리성도 개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 토양의 개량. 자, 산성 토양의 개선을 위해서는 석회, 염화칼슘, 석회를 사용하면 중성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둘째 줄에 석회를 사용하여 산성을 중화하도록 한다 밑줄짝. 석회를 사용하여 산성을 중화하도록 한다 밑줄짝. 됐죠? 자,
자, 그 다음에 재배 시설에 있어서의 토양 관리 되어 있는데, 자, 재배 시설에 있어서의 토양 관리, 뭐, 이것은, 자, 이번에 보니까, 205페이지에 1번에 염류의 지표 집적.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재배시설,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거. 자, 이런 재배시설에서 작물을 쭉 경작을 하면은, 그 경작이 지속됨에 따라서 비료의 주 성분은 뿌리에 의해서 흡수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 성분은 토양에 그대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째 줄에 비료의 주 성분은 뿌리에 의해서 흡수되지만 부 성분은 토양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주로 재배 시설 재배를 할 경우에는 정발량과 강우량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비가 오지만은 비닐하우스로서 비를 막아줍니다. 그럼 강우량 적지만은 정발은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닐하우스 같은 재배시설의 경우에는 정발량이 강우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노지의 경우는 어떠냐? 노지는 강우량이 더 많죠. 그래서 정발보다 강우량에 맞는 노지 재배에서는 이러한 쌓여있던 부성분이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재배시설의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적기 때문에 비에 의해서 잘 섞여 내려가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토양에 침투되어 남아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성분인 염류가 지표에 쌓이게 되어서 결국 염류에 의한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기가 더 노지보다 더 쉽다. 그래서 재배시설의 경우에는 노지보다는 더 염류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양 용액의 염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뿌리는 생리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분과 양분, 특히 칼슘을 흡수할 수 없게 된다. 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면 물에 있어서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 시들고 칼슘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작물은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재배시설의 경우에 염류의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작물이 칼슘을 흡수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염류 토양의 경우는 칼슘 흡수가 방해된다. 칼슘 흡수가 방해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결국 칼슘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까지 밑줄 끄시고요. 자, 그러면 염류를 제거해야 되겠죠. 206페이지. 그러면 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가? 자, 염류는 물에 잘 용해되므로 토양에 집적된 염류를 물에 녹여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염류는 물에 녹여서 제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담수라는 것은 물을 받아 놓는 것, 그 다음에 용탈에 의해서, 여름에 용탈에 의해서 물에 녹여서 쉽게 내려가도록,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장애. 자, 시설 재배를 하면은 시설은 노지와는 달리 외부와 좀 비닐하우스 같은 거 외부와 공기의 유통이 많이 차단이 되죠. 그래서 시설원에서는 토양에 많은 양의 질소질 비료를 시용하는데 이로 인하여 가스장애가 자주 발생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하나, 둘, 셋째 줄 내려면 토양이 알칼리성일 때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산성일 때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알칼리성일 때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산성일 때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오른쪽에 하니까 일단 가스가 발생하여 장애가 염려되면 곧바로 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설 재배의 경우는 노지 재배와는 달리 공기 유통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이 일단 알칼리성일 때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고 또 산성이 심할 때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되는데 이런 가스가 발생되면은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시설 재배의 경우에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간지는 생략을 하고 간척지 한번 봅시다. 208페이지 간척지 토양에서 간척지 토양의 일반적 성질 이렇게 되어 있죠.
간척지 토양의 일반적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간척 당시 토양은 다량의 염류가 있어 작물의 생육을 저해한다 이랬지, 밑줄자. 그래서 간척할 당시에 그 간척지 토양은 일반적으로 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염기로 인해서 생육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가면 또 간척지 토양은 점토가 과다하고 나트륨 이온이 많아서 토양의 투수성과 통기성 등이 나쁨으로 작물의 뿌리 발달을 저하여 생육이 불량하다 밑줄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척지 토양의 경우에는 점토가 많고 나트륨 이온이 많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많다. 그래서 간척지 토양의 경우는 나트륨 이온이 많다. 나트륨 이온이 많아서 결국 작물의 뿌리 발달을 저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이와 같이 간척지 토양의 경우는 염분이 많다. 염분이 많다. 당연히 나트륨 이온이 많다 이 말이지. 염분이 많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많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염분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침수법, 명거법, 여과법 등이 있다. 자, 침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받아서 물을 채운단 말이죠. 물을 채워서 염분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침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도량을 내어서 염분이 도량으로 쉽게 내려가도록 하는 방법이 맹거법이고요. 땅 속에 암글을 설치해서 여과시키는 방법이 여과법이다. 자, 그래서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침수법, 맹거법, 여과법이 있다. 밑줄 자 끊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4번에 내염재배. 내염재배라는 말은 염분이 많은 간척지 토양에 적응하는 재배법을 내염재배라고 합니다. 내염재배는 견뎌낸다. 인내, 견뎌낸다. 염에 강해지는, 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이런 재배를 내염재배라고 하고, 내염재배는 기억에 내염성이 강한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논에 물을 말리지 않고 자주 물을 유통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미연범에 석회, 규산석회, 규해성 등을 충분히 시용하며 황상근을 지니고 있는 비료는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미연범은 뭐냐면 석회, 규산석회, 규해석 등을 충분히 시용하며, 이런 것들이 알칼리성을 중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시용하고, 황산근을 지니고 있는 비료, 즉 황산암모늄이나 황산카리 등의 비료는 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염 재배에서는 이런 내염성을 높여주는 그런 재배 방법인데, 일단 품종 자체를 내염성이 높은 품종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논에 물을 말리지 않도록 계속 물을 대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석회, 규산석회, 규해석 등을 많이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 그 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